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룰 사건 우리은행 얘기라고요. 네, 우리은행 614억 횡령. 그 돈 지금 어디에 있나? 아니 정말 잊을만 하면 이런 대형 횡령 사건이 요즘은 터지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서울 강동구의 공무원이 115억 원 횡령했잖아요. 네. 또 올해 초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이 무려 2,215억 원 횡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은행 직원의 은행 돈을 횡령하는 사건도 나왔죠. 지난번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다룰 때도 그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랬는데 이번에는 은행이에요. 네. 아예 은행이죠. 그것도 우리나라 굴지의 큰 은행. 그렇습니다. 우리은행 기업 개선부에서 일하던 차장급 직원 전모 씨.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은행 돈을 횡령했는데요. 우리은행이 뒤늦게 이걸 인지하고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저녁에 전 씨가 남대문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마지막은 자수를 했어요. 네. 아니 근데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2012년부터 그러니까 10년을 그렇게 빼돌렸는데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네, 1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건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걸리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들통났는지 좀 보죠. 사실 이 피의자 전 씨는요, 우리은행에 묶여있던 돈을 몰래 빼돌린 겁니다. 그게 그러다가 그 후에 10년이 지나서 드디어 우리은행이 그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돈 잘 있나 봤더니 비어있던 겁니다. 어떤 돈이기에 10년이나 묶여 있었습니까? 네, 이 횡령자금 대부분은요,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었어요. 이란에 누가요? 네, 이게 좀 사연이 복잡합니다. 2010년 당시에 이제 캠코 자산관리공사가 지분 57.4%를 가지고 있던 대우 일렉트로닉스 이 회사 매각이 진행됐습니다. 그때 우리은행이 매각을 주관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우 일렉트로닉스는 유명한 대우전자의 후신이었고요. 그렇죠.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위니아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엔텍합이라는 이란의 가전업체가 이 당시 이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거래가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계약도 하고 우리은행의 계약금으로 578억 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이 사고 파는 걸 지금 주관하는 회사니까 여기다가 계약금을 맡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이견이 생기면서 계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M&A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은행이 갖고 있던 그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돌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뭐 돌려줄 필요가 없느냐 이걸 두고 이견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별도 계좌에 넣고 관리를 하고 있던 거죠. 이제 그러던 상황에서 2015년에 이제 엔텍캅을 소유한 이란의 그 다야니 가문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ISD 그러니까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했고요. 2019년에 이 이란이 최종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여러분 아시지만 가문이 회사 공기업 가지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한 가문이 소송 걸어가지고 이겼어요. 그럼 2019년에 이겼으면 그때라도 그 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지연이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730억 원이 됐습니다. 큰 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이 한 번 더 꼬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국의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 때문에 이란에 송금을 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줘야 되는데 줄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2015년에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와 이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진출하고 교역도 활발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2018년에 미국이 이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독자적인 대이란 제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편에 서면서 우리나라가 송금할 방법이 사라진 건데요. 사실 당시 이란만 우리나라에서 돈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이란 수출 대금 못 받았어요. 그래서 뭐 도산위기에 처하는 등 큰 난리가 있었죠. 그랬었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드디어 올해 초에 송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이란 제재가 풀린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미국 재무부가 이 다야니 일가의 이 가문에 배상금을 송금할 수 있게 특별 허가서를 내준 거예요. 이 이란의 그 A 가문 뭐 어려우니까 A라고 할게요. 그 A 가문은 너무 지금 오랫동안 손해 봤으니까 거기만 우리가 특별히 허가해 줄 테니 돈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특별 허가든 뭐든 송금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이 그럼 이제 지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좌를 점검했는데 그때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ISD, 핵합의, 뭐 경제 제재, 트럼프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네요. 결국 그 전모 씨,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 자수했는데 이제 사건의 전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네. 어떻게 그런 거액을 대담하게 네. 간도 커요. 어떻게 빼돌린 거예요? 사실 10년 넘게 이 업무에 관여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자세한 사정 구체적으로 다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2012년, 2015년, 2018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총 614억 원을 횡령한 겁니다. 그런데요. 2018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빼돌릴 때는 이런 수법을 썼어요. 어떻게 해요? 당시 이제 이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대주주가 캠코였잖아요. 네. 자산관리공사. 네네. 그래서 이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계약금 관리 업무를 이제 담당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이 캠코에게 계약금 관리 업무를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문서 위조를 했군요. 그래서 팀장을 속였어요. 제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다 조직이 있을 텐데 위에 상급자가 네. 있고 도대체 이거 빼돌리는 걸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했나 했더니 문서 조작이 있었군요. 네, 뭐 물론 내부 공범도 의심을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팀장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팀장 승인을 받아서 캠코에 돈을 보낸 것처럼 조작을 하고 실제로는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린 거죠. 자기 계좌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는 또 이제 그 돈을 보낸 우리은행 계좌도 해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큰 돈을 그 담당자 하나한테 너무 오래 맡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전 씨가 금융위원회 표창장도 받았어요. 회사 안에서는 그러니까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네, 이거 외부에서도 이제 상도 받은 건데 2015년에 두 번째 돈을 빼돌렸잖아요. 그 해 12월에 이제 업무 처리 잘한다는 그런 의미였겠죠.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동안은 정말 운이 좋아서 걸리지 않은 겁니까? 이게 참 미스터리한 일이죠. 사실 우리은행이 국내 4대 은행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내부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큰 은행, 직접 고객 돈을 다루는 은행이 이런 큰 규모의 횡령을 10년 동안 몰랐다니. 사실 금융권 내부에서도 좀 의문이 나오고요. 내부에서 어떤 조력자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일부 존재합니다. 일단 내부 조력자는 아니지만 공범으로 친동생은 구속됐잖아요. 네, 뭐 내부 조력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은 상태인데 친동생은 구속이 된 거고요. 됐죠. 이 전 씨는요. 빼돌린 돈 중에 500억 원은 내가 썼다. 그리고 100억 원은 동생 줬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전 씨가 자수한 다음 날 동생도 긴급 체포돼서 구속됐습니다. 자, 동생한테 돈을 왜 줬는지, 그 돈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요. 전 씨의 진술에 따르면 100억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생이요. 뉴질랜드에서 골프장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80억 원 정도 손해를 봤대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100억 원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 500억은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500억은 내가 쓰고 100억은 손해본 동생 줬다. 사업하다 손해본 동생 줬다. 500억을 뭐에 썼대요? 일단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올 초에 그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떠올려 보면은요. 피의자가 빼돌린 회사 돈 일부를 금괴 구입에 썼습니다. 또 가족들이 사는 곳에 숨기기도 했거든요. 이 문제의 614억 정말 다 써버렸는가?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고요. 어제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피의자 전씨 형제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그 횡령금의 일부가 500억 다 썼어요. 하나도 남은 것도 없어요. 돌려드릴 것도 없어요. 나 그냥 감옥 갈래요가 아니라 우리 그 500억, 600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될 텐데 그 돈의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숨겨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전 씨가 자수하기 직전에 이 돈의 일부를 호주에 송금한 정황이 들어왔는데요. 호주에는 전 씨의 아내와 딸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 전체 횡령 규모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닌 수천만 원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송금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이제 호주 금융기관에게 이거 이체 좀 물러달라,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이미 다 완료된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고요. 결국 그 돈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2천만 원도 지금 찾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횡령한 614억 원 전체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횡령죄로 이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횡령죄의 경우에는 형량이 횡령의 액수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또
횡령을 포함한 재산 범죄는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로 회복되었는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복의 정도. 결국 숨겨놓은 돈을 내놓아라, 사기친 돈을 돌려놓아라, 뭐 이런 주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횡령 이후에 이미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대비할 시간이 있지 않았겠는가. 게다가 애초 취지와 별개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는 자산 은닉, 범죄자금 은닉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죠. 코인으로 사놨으면 그거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론 다 써버렸다는 진술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은행이 다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네네. 그동안의 이런 대형 횡령 사건의 전례를 볼 때 전액 환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혹시 중형을 피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딘가에 숨겨놓은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그래서 가혹할지는 몰라도 뭐 가족, 친척, 선후배, 동료, 친구들 다 조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이 돈을 찾지 못한다면 혹시라도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탕하고 몸으로 때우면 그치. 이익이다. 이미 대중은 이번에도 냉소 섞인 반응,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 우리은행 지금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중에도 우리은행 고객 많으실 텐데 저도 통장 있거든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횡령 사건이 벌어져서 그야말로 황당한데 네. 이 황당한 일이 근데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네, 놀랍게도 4년 연속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요. 우리은행에서만. 네. 그동안 이제 눈에 띄지 않았을 뿐 계속 벌어지고 있던 건데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은요. 네. 우리은행 횡령 사건 규모가 이제 2019년 2건인데 피해액이 5억 8천만 원. 또 2020년에는 3건에서 4억 2천만 원. 작년에 2건 4억 원이었습니다.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으로만 해도 네. 4년 동안 네. 몇 건이요? 4건? 3건? 그렇죠. 지금 4년 연속으로 있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2019년에 2건, 2020년에 3건, 작년에 또 2건. 이건 뭐 3, 4건 정도가 아니네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다른 은행은 어때요?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금감원전에 따르면 작년 이제 10개 은행의 횡령 규모를 다 해봤더니 16건에 67억 6천만 원입니다. 꽤 많죠. 뭐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뭐 신한, KB국민, 기업, SC제일 다 있었습니다. 은행 말고 금융회사는 더 많잖아요. 다 넓히면 어떻습니까? 예. 이제 2018년에는 손해보험사에서 이제 23억여 원, 또 증권에서는 16억 원, 이렇게 또 신용카드업에서도 2019년에 18억 원 넘게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횡령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 친 게 이렇게 많다는 건데 금융당국은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몰랐던 거예요? 책임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죠. 네. 실제로 이게 이 사건에서도 횡령이 3번에 걸쳐서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처음은 또 시작은 2012년이고 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은 찾아내지 못했고요. 심지어 작년 12월부터 2달 동안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종합검사라면 그거 굉장히 찬찬히 많이 보는 건데. 근데 그때도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금감원도 발견 못했어요? 네. 이게 여러 차례 진행했어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은행에 대해서 뭐 총 11차례 종합검사, 부분검사 진행했거든요. 네. 근데도 못 찾았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정은보 금감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금감원 검사에서 횡령을 잡아냈어야 하는데 왜 밝혀내지 못했는지를 조사하겠다. 왜 본인들이 왜 찾지 못했는지를 본인들이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1,000만 원이지만 당시는 2,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나 의심스러운 거래 있으면은 이제 FIU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대상인데 네. 여기도 안 걸렸거든요. 자, 더군다나 우리은행은 2019년에 이 FIU 보고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은행의 외부 감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계법인 네. 이런 데서 외부 감사하지 않아요? 2020년에 안진에서 3일로 바뀌긴 했는데요. 안진이 15년 동안 담당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적정 의견이었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도 합격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횡령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이제 금감원장이 이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범도 처벌해야 되지만 은행에서도 누군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태가 이 정도 되면. 내부 통제 미흡으로 드러난다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징계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 횡령이 벌어진 2012년, 15년, 18년에 은행장 맡았으면서 현직인 사람은
손 회장뿐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손 회장이 작년에 DLF 중징계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걸 동력으로 사면 임에 도전 중인데 제재 수준에 따라 가지고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예전에 대형 금융사고 발생했을 땐 어땠습니까? 2015년에 이것이 참 충격적인 사고였는데 850억대 CD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직원하고 조흥은행 직원이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들이 짜고 이제 양도성 예금서를 위조해가지고 진본을 가로챈 다음에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했다가 걸린 거거든요. 당시 국민은행장은 경징계 받았지만 조흥은행장은 중징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금융권에서 더 이상 이런 그 요직에 오르지 못하게 됐죠. 아니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꽤 많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일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쁜 마음 먹고 돈 빼돌리려는 사람을 사전에 다 막을 수 있는 방법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이제 아무리 횡령의 마음을 먹고 시도를 하더라도 내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감히 실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횡령이 벌어져도 곧바로 알아서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은행장도 관련자 엄중 문책하겠다, 무너진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 말을 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 복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 614원 횡령 사건 손수호 탐정님 고생하셨습니다.